문화한마당 변순복입니다. 여가 시간을 이용한 갖가지 취미활동 모임은 우리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데요. 공부하면서 삶의 지혜와 처세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한 공부 모임은 그래서인지 기업 대표를 비롯해서 교사와 주부 등 주로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지면서 옛 사람들의 처세법으로 가득한 명심보감, 장자 이런 고전을 읽으면서 가르침을 얻는다고 해요. 눈을 감은 채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성심을 다해 문장을 읊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고전의 보배로운 말과 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세상살이 또 집안살이에 필요한 구절을 마음으로 곱씹으면서 행복으로 가는 그 생활의 교훈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 문학의 다양한 정보와 함께하는 문화한마당, 오늘은 일요일에 만난 사람으로 만나봅니다. 문화예술계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순서, 일요일에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0년째 자치통감 완역에 몰두해 오신 중앙대학교 사학과 권중달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중원 지역의 역사는 통일지향적인가? 너무 큰 화두를 던진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과 함께 그 사마광의 자치통감이 나타난 그 사상 이런 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미연적이 960만 평방킬로입니다. 남한이 9.6 평방킬로니까 6만 평방킬로니까 꼭 네. 100배가 되는데 네. 이것이 하나의 법률 체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렇죠. 네. 네. 동쪽에 해는 해발이 6m 정도밖에 안 되고 서쪽으로 가면 해발 3,000m, 4,000m 됩니다. 또 남쪽으로 하면 강우량이 한 1,500mm 되고 북쪽으로 하면 한 300mm밖에 안 되는 이 거대한 나라가 하나의 법체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요. 네. 그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목지대와 농경지대를 구분짓는 커다란 말하면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하와 양자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강이 있는데 황하 지역은 황토지대고 양자강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밑에는 수전농업이라서 논농사가 가능하고 북쪽에는 밭농사가 가능하죠. 그렇죠. 네. 또 하나 구분을 한다면 이 함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은 산악지대고 동쪽은 평야지대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몇 개로 구분할 수 있는 중국이 하나의 왕조 체제 속에서 법률 체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예. 따라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환경에 맞도록 체제가 갖추어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중국이 하나의 통일지향적이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고 실제로는 그 지역적 특성에 따른 말하면 독립적인 정치체제가 존재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춘추시대의 전국치룡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도의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송 때의 사마광 시절에 예. 이게 하나로 통일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산 북쪽 서쪽 지역의 사람인 사마광과 효산 동쪽 양장 유역의 왕안석이 이것이 하나의 왕조에서 조정에서 말하면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 자기가 아무리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출신 지역의 이해관계와 관계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대단히 서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왕안석은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법률 체계를 보니까 이거는 강남 지역에 불편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고쳐야 우리 강남 지역 사람들이 편하게 산다. 그 법률을 고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북 지역 중심의 왕안석 죄송합니다. 사마광은 이건 새롭게 등장하는 강남 사람 위주로 이게 법률이 너무 급하게 바뀌어가는 거 아니냐. 바뀌어가는 건 좋지만 서서히 바뀌자. 이런 것이 북송시대의 신구법당의 대결이라고 하는 걸로 역사에 기록되는 그렇죠? 거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양쪽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어떻게 말씀 듣고 보면 또 이 사마광이 좀 더 통괄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법을 배착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둘 개혁을 고치긴 고쳐야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고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결국 사람을 바꾸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것이 사마광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록에 보면 사마광은 1019년에 나서 1086년까지 살았던 송나라 때 인물 그리고 속수선생 이런 이제 별명도 붙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 평가에 관해서는 참 제가 학위를 받을 때 생각이 납니다. 어느 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너는 지금 사마광과 왕안석을 대비해서 지금 논문을 썼는데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보느냐? 라고 이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그렇죠? 하셨는데 저는 두 분 다 그렇게 개인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법률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다. 다만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이냐 생각한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역시 말하면 급진적인 왕안석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뒤집어 엎는 데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 후대까지 계속적으로 말하면 유지하기는 어려웠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주장하는 사마광을 더 제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중을 더 두고 계시는군요. 네, 지난 시간에 이 자치통감과 함께 이 동아시아의 문화, 크게 이 동아시아 왕조 체제의 원리라든가 동아시아 유교 문제, 자치통감과 아울러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와 이제 결부해서요. 제일 오래된 우리는 이제 역사책 삼국사기라고 하는데. 자치통감은 동아시아사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대사에 관한 기록도 물론 찾아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언론사가 제게 부탁을 해서 자치통감의 고구려사에 관한 기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잠시 조사했더니, 한 150여 차례가 등장합니다. 물론 백제와 신라에 관한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통감은 1084년에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1092년에 이제 출판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재 제일 오래된 역사책으로 남아있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 책은 고려 인종 23년이니까 114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자치통감이 한 60년 정도 말하면 먼저 이제 세상에 나온 셈이고 김부식도 실제로 자치통감을 보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아서는 김부식도 자치통감을 봤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자치통감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상당히 참고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편의상 나누어서 고구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고구려와 이제 중원 지역과의 관계가 제일 많죠. 그래서 물론 중원 지역 사람들은 오랑캐 취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고구려가 현재 BC 37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자치통감을 이렇게 쭉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그것보다도 좀 더 오래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다만 이제 김부식이 BC 37년이라고 한 것이 국가가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의 단계를 국가로 보았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적어도 고려 또는 구려, 고구려라고 하는 명칭이 그 이전에도 이제 존재했었다고 하는 그 기록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백제, 신라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서 우리 거기에 이제 역사서의 보충행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왜곡된 부분도 당연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어떠냐면 그쪽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쪽은 말하면 이제 첨가된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오늘같이 세계사 쓸 때 공정하게 쓰는 게 아니고 역시 중원 지역에 있는 왕조를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어투가 그렇습니다. 어투가. 네, 어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중심으로. 그렇죠. 네. 어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투만 빼고 본다면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 쪽에 사신을 보내면은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조공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군사를 동원하면은 그것은 정보를 가는 거고, 우리가 군사를 동원해서 그쪽으로 쳐들어가면 그것은 침략이라고 쓰는 거고, 뭐 예. 이제 그러한 어투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상당히 공정하게 기록을 하려고 애를 쓴 흔적은 있습니다. 네, 그 신라사 기록에서 이를테면 뭐 나당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기잖아요. 신라가 이기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가 이긴 걸로 이렇게 뭐 우리 표현을 하면 왜곡된 표현 아닌가요? 글쎄 이제 그건 보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귀찮다 그리고 물러갔다 하는 식의 표현이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절실하고 네. 저 사람들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절실하니까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멀리도 떨어져 있고 가지고 있어봤자 별로 소득도 안 되고 귀찮으니까 내버려두자, 그런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국내 문제가 당나라의 국내 문제가 더 어려웠죠. 그래서 이 신라까지 이제 말하면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예. 네. 자, 노래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신중형과 뮤직 파워가 부르는 아름다운 강산. 실바람도 불어와
네, 일요일에 만난 사람, 오늘은 사마광의 자치통감 전 294권을 10여 년을 걸쳐서 완역해서 31권의 분량으로 출간하고 계신 중앙대학교 사학과 권중달 명예교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자치통감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또 비쳤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불교 수입 과정에서 신라에서는 2차 돈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만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때도 이런 저항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이 자치통감에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돈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참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불교가 신라에 수입되는데,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후한 명제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실은 유교주의 국가에서 불교가 말하면 전파되기는 어려웠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냐면 국가의 권력이 쇠퇴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통치력을 절약하려고 한 건데, 예. 근데 충성심을 가졌다든지 효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예. 충성심과 효심이라고 하는 것이 겉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것은 겉으로 날 때는 의식에서밖에 나타나질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면 애교애고 울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마음속으로 참 이게 실례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데 아이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겉으로는 애고애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속으로 부모가 돌아가신 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과 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구별해낼 길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유교가 형식화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만 남은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이제 후한대의 유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갖다 어려운 얘기하면 형해화, 껍질만 남은 유교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후한이 무너져 나가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어떠냐면 그 우리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림치련이 등장하는데요. 완적이라는 사람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자기는 친구하고 바둑을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친구가 빨리 가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가 지금 바둑을 친구하고 두던 바둑 그만둔다고 살아나실 것도 아니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천천히 다 마치고 오다가 술 한 동에 턱 먹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건 유교적 형식주의를 갖다 완전히 깨부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어머니 빈소에 가서 곡을 하는 걸 보니까 피눈물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지, 겉으로 무슨 굴건제복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겉껍질을 깨고 새로운 심의 문제가 중요시 되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심의 문제가 유교의 겉껍질이 깨지면서 불교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위인남북조의 그러한 형식을 타파하는 그러한 붐이 일어나고, 그거를 통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널리 전파되고 불교가 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중국은 자연적인 사상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예. 우리나라는 불교를 어떻게 권력과 정권과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지어서 이제 들어오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았고 또 상처가 많았었죠. 그것은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와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는 과정에 말하자면 희생이 많이 따른 것하고도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자치통감에는 이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왕조가 등장하고 멸망하고 등장하고 멸망하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전환시대의 곽광이라는 분이요. 네.
황제임이 등극한 창의왕을 내치고 그 선제를 등극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힘이 있는 장군이 어린 어떤 그 충성스러움으로 인해서 한 폐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이 자치통감을 통해서 한 왕조의 그 몰락의 원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몰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왕조 체제의 가장 결함이 뭐냐 하면 그 황제의 아들이 그 뒤를 잇는다는 거. 아들 가운데 장자가 있는다고 하는 거. 어리더라도 장자가 있는다고 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왕조 체제를 가장 나약하게 만드는 거죠. 뭐는 황제가 될 만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혈통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똑똑한 황제가 뒤를 이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역시 황제이지만 그저 겉으로만 높이 받들어지지만 밑에서 실제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왕조는 이제 말하면 쓰러져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 말적인 현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왕조가 망할 때 나타난 현상인데요. 예. 그것은 제일 먼저 이제 홍수가 나고 질병이 들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반란이 일어나고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왕조가 망할 때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이죠. 그럼 자연적인 현상인 홍수가 난다든가 질병이 돈다는 걸 어떻게 말하면 그 하느님이 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홍수라든지 질병 같은 것도 통제력이라든가 정치의 통치 능력이 있을 때 얼마든지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이 가능한 거고 또 나타났을 때 이것을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뭔가 와야 돼서 누수 현상이 오고 있다는 누수 현상이 거죠. 났다는 것은 네. 왕조가 망하게 되는 그 이제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하느님이 노해서 홍수를 내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통치력이 약화된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왕조가 망할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31권 이제 5대 후주 시대까지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완역하시면서 권중달 교수님께서는 어느 부분에 뭐 매력이랄까 재미랄까 그런 게 있으십니까? 뭐 다 껴안으십니까? 저는 뭐 다 재미있습니다만은 네. 다 재미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적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데 그러한 기인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 같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워낙 복잡하거든요. 네. 복잡하니까 이제 소개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오히려 통치가 잘 되던 시대보다는 이렇게 이제 분열의 시대, 그다음에 이제 당말 5대 사회 같은데도 역시 멋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책을 보실 분들은 선생님이 강조하신 위남북조 시대에 좀 관심 있게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각자 이제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네, 선생님 저는 의도도 그렇게 알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은데요. 자치통감 완역 이렇게 작업은 어때요, 선생님? 우리 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또 주춧돌 작업이겠죠? 제가 이제 이걸 시작한 데는 몇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아마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예. 왜냐하면 사학과에서 저도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념밖에 강의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 구체적인 사건을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첫째 번이고 두 번째는 이 동아시아 역사라고 하는 걸 말하고 토대로 해서 우리 문화가 이것을 뿌리로 해서 다시금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이것은 문화산업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현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긴 역사책을 읽으면 글쎄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역사 공부는 네. 시간의 공부입니다. 시간의 공부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과 사회와 국가가 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간에 흐르는가에 따라서 사람과 사회와 국가가 일정한 정도의 변화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에 따라서 무엇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을 오랫동안 보면 볼수록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망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떤 추세로 바뀔 것이냐 하는 것을 적어도 짐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권중달 교수님께서는 이 사마광의 자치통감 전 294권을 31권으로 이제 분량으로 출간하고 계신데 이거를 다 이제 못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 읽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그렇겠죠. 어떻게 이걸 좀 더 이렇게 요약한 것을 접할 수 있을까요?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요약해야 될지 참 어렵지만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네. 이제 그런 대중적인 욕구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이제 언론 쪽에서 이제 제게 요구를 해서 예. 매달 한 번씩 칼럼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10매씩 쓰는데 예. 뭐 순서대로 이제 분량이 적으니까 그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한대에 지난번에 쓴 칼럼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후한대의 유수가 예. 이제 황제가 되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서 통일을 하고, 예. 그리고 논공 행사하는 부분에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한테는 하나도 관직을 안 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수가 너희들이 관직까지 주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만 줄 때 집에 가서 밥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예. 합니다. 그러니까 후한 유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행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관직까지 준 유방을 도와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썼느냐? 예. 현재 우리나라 선거 많이 합니다. 대통령 당선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예.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은 관직 주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칼럼을 거기에 비유해서 썼습니다. 예. 예. 칼럼으로 쓰시니까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 자치통감을 다 완간을 한 다음에 제가 본격적으로 제 전문이 중국 사학사, 역사학의 역사, 예. 그리고 사상사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책을 좀 집필을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완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며칠에 걸쳐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일요일에 만난 사람, 지금까지 자치통감 완역에 몰두해오신 중앙대학교 사학과 권중달 명예교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한마당 변순복이었습니다.